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첫 재테크를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의 런칭 행사 겸 현장 강의인 서울 영테크 토크쇼 사회를 진행을 맡게 된 저는 아나운서 이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점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의 거리가 멀어지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또 우리의 지갑도 점점 더 얇아지는 것 같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내 지갑 그리고 내가 정말로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재테크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물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요 재무 상담과 재테크 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가 11월 12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토크쇼는요 서울 영테크의 첫 번째 오프라인 강좌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하게 청년이자 164만 명의 신사임당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 PD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 특별한 강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여러분께 특별한 축사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 청년의 첫 재테크, 서울 영테크에서 함께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최악을 거듭하는 청년 실업난 등으로 해서 2030 젊은 분들의 사회 경제적인 박탈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가상자산과 같은 고위험 자산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재테크 교육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건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 서울 영테크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영테크에서는 투자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그리고 투자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을 통해서 청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융에 대한 기초지식, 수입 지출 관리와 함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메타버스를 활용한 자산 투자, 리셀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청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년은 말 그대로 한창 푸르를 나입니다. 서울시는 청년 여러분을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여러분의 꿈과 도전 그리고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시장님께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우리 서울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연자를 모셔봐야 되겠죠. 아마도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강연자의 강의를 상당히 기대하셨을 겁니다. 바로 소개하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경제 유튜버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독자 164만 명의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 PD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고요. 사실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 채널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하루에 뭐 하나 올라갈 때도 있고 2개 올라갈 때도 있고 한데 그거 제가 들으면서 배운 것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소소하니 이제 2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데서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그 혹시 그런 거 토즈나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딱 내려와가지고 여기 공간을 보는 순간 뭔가 아니다. 아 너무 본격적인 분이 본격적인 발성으로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여튼 뭐 준비한 거 열심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재테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돈을 지금 쓸 돈을 나중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거면은 그냥 지금 쓰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그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시점을 계기로 나는 돈을 모아야겠다. 나는 돈에 대해서 재테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테크 하는 이유가 자본주의에서는 돈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뭐였냐면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전에 풀었던 거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이제 한국경제TV PD였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는 전문가 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되면은 재테크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이제 줄인다는데 돈이 줄어들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 그럼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재테크 자산을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고 그때 들었던 대답을 좀 정리해서 청년분들에게 전달드리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실물의 양은 계속 증가한다. 물건의 양이나 서비스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한다고 할 때도 벌써 이렇게 쓰는 물건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겠죠. 지금 생산되고 소비되는 물건의 양, 그래서 쓰레기 양도 그렇게 늘어나게 돼가지고 지금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용해야 된다. 자본주의로 인한 그 물질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요. 인구가 지금 저 중학교 때 들었던 인구가 한 40억, 우리 지구촌 40억 인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40억 훨씬 넘지 않나요? 지금은 뭐 60억, 70억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구가 계속 늘으니까 한 사람당 숟가락 하나씩만 늘어나도 물건의 양은 무조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물건의 양이 늘어나는 게 통화량의 증가랑 무슨 상관이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돈의 양이 늘어나는 거랑 물건의 양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물건의 이동은 돈의 이동이랑 페어링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이 간다는 건 그거의 반대급부로 돈이 왔다는 거죠. 물건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건 돈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맞네. 물건이 이동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화와 서비스의 흐름의 반대로 돈의 흐름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늘어난 만큼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죠.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화폐의 양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실물의 증가가 통화량의 증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QE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화폐량이 갑자기 빵 증가했던 거고, 이 밑에 보면은 본원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M1, M2 뭐 이런 거 떠나서 하여튼 통화량은 그 전부터 계속 증가해 왔다는 거죠. QE 전에도. 두 번째는 거래의 증가예요. 지금 계속해서 분업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까 그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량이 늘어나면 돈의 양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화폐가 필요 없었어요. 뭐냐면 집에서 저희 외갓집에서도 부엌에서 소를 키웠었거든요. 집에서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젖을 짜서 이거를 받아서 아침상에 올라가서 우유를 먹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한가요?
실물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만약에 자급자족의 사회라면 실물 양이 아무리 증가해도 화폐 양이 증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분업 사회예요. 우유가 한 병 오기 위해서 이동하는 트레일러 운전기사, 그리고 거기서 살균 처리하는 것들, 모든 이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그 중소기업 사이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하나의 뭔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유 한 병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유가 850원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편의점에 왔다고 해도 거기까지 올 때 발생한 통화량은 850원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런 통화량의 파생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금융적인 금리 인상이나 뭐 테이퍼링이나 이런, 요즘에는 사실 화폐 시대라고 하니까 화폐 현상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실물의 증가, 실물의 유통 속도의 증가, 실물의 분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화폐량을 늘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폐량의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 그 금리 인상, 테이퍼링, 특히 요즘에는 이제 진짜로 화폐 시대다 보니까 화폐 증가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로는 거래 빈번한 정도도 화폐 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거래량,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또 특히 과거에는 우리 영 내에서만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났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는 데서 소비를 하고, 강릉에 있는 사람은 강릉에 있는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은 글로벌하게 소비를 하잖아요. 중국에서도 사오고, 직구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너 이거 이제 직구했니? 이런 말 이제는 안 쓰잖아요. 그냥 내가 어디서 뭐 아마존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11번가에서 또 아마존 거를 살 수 있게 그렇게 바뀌었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유통 이런 것들에서 돈이 또 빠져나가고, 이 자체가 화폐량의 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피셔 방정식이라는 건데,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전문가분이 냅킨에서 써져가지고 듣고 이제 나 자산 모아야지 할 때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통화량이고 이게 통화 승수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이거래요. 100원의 화폐가 100번 거래되면 총 통화량은, 그러니까 화폐는 10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0번 거래되면 총 통화량이 10,000원이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그 본원 통화량을, 여기 M이 본원 통화잖아요. 본원 통화를 겁나 찍는데, 계속 이걸 찍는데 P를 누르면, 물가를 누르면 성장률이 올라가잖아요. 이 공식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 QE나 이런 거를 하는 거다. 이제 전문가분들이, 지금은 이제 QE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때는 아니지만 그때 이제 들었던 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찍은 통화가 통화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엉규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100원을 찍으면 100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물류의 이동, 분업으로 인한 거, 그런 통화량 증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통화 거래로 인해 100원의 화폐가 100번 거래돼서 통화량이 10,000원 되는 거, 이런 양쪽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통화량이라는 게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청년분들이 이제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내가 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안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꼭 영테크에서 한다면 드려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거래 증가 자체가 통화량의 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생산 단계가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썼던, 하물며 어떤 막대기나 이런 것들도 옛날이랑 다를 거예요. 옛날에 막대기라 그러면 나무 꺾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떤 막대기를 구하더라도 막대기에 니스가 칠해져 있고, 적당한 단위로 잘라져 있고, 표면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단순한 물건들도 굉장히 생산 단계가 고도화되고 있고 협업 단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는 것도 필요해지고 이거를 택배로 가기 위한 택배도 필요해지고 세상에 나와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화폐의 유통과 서비스, 재화의 유통이 디지털화되어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수록 결국에 돈의 양은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돈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거 아주 많이 아실 거예요. 1980년에 서울 우유가 200원이었는데 2020년에 900원이 됐고 소주 한 병 200원인데 1,400원이에요. 똑같이 이때 100만 원 가지고 있고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 더 가난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냐? 돈의 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돈의 양의 증가라는 그 물의 흐름 위에다가 우리 돈을 띄워놔야 돼요. 그래서 돈의 양이 증가하면 우리도 같이 떠오르고 돈의 양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야지 우리가 우리 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내가 이걸 놓쳤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그냥 있으면 가난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할 맛이 안 나는 문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 자산을 이렇게 뭐 출렁이는 바다 위에다가 배 위에다 내 자산을 띄워놓고 그럼 얘가 부자가 되면 부자 되는 거고 가난해지면 가난해지는 거 얘는 이 세계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내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분들은 어쨌거나 취업이 제일 첫 문제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 왜냐면 앞으로 돈 벌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무조건 재테크로 100% 할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 있지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재테크는 방패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물론 방패를 창처럼 잘 쓰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있으면 가난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새 물건들은 계속 물가가 오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우유도 오르고 소주도 오르고 오른다 그랬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당근마켓이 뜨는 이유가 뭐예요? 중고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가격이 싸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고 가격이 오르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고 떨어지는 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가난해질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부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중고로 주식을 발행시장에서 기업 공개할 때 사지 않더라도 지금 유통시장에서 그 HTS나 MTS로 사는 거 다 중고잖아요. 중고 주식이에요. 그거는 중고 가격인데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올라갈 가격이 있잖아요. 금도 다 우리가 중고금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모아야 되는데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이제 카카오톡이 요즘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모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는 자산을 모으는 게임이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 그거를 자산이라고 하고 그런 보통 저희 같은 이제 신입 사원들 아니면 뭐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이 사 모을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채권, 원자재, 외화. 외화는 사실상 현금이죠. 이렇게 5종류가 있고 투자를 시작하는 방법은 이거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테크 이런 거예요. 이 물 한 통이 얼마예요?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게 비싼가요? 싼가요? 모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물을 옆에 봤더니 다른 물은 2,000원이에요. 그럼 이거 1,000원이 싼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0원에 이걸 사다가 2,000원에 팔면 1,000원의 이득을 버는 거죠. 내가 가격을 낼 수가 없으면 가격을 못 내면 투자가 의미가 없어요. 가격을 낼 줄 모르면. 그 전문가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내는지를 물어봤더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배당을 하잖아요.
부동산은 임대료 나오잖아요. 채권은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산이라는 건 현금 흐름이라는 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것들의 합, 그다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구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 플러스 그걸로 인해서 나온 현금 흐름들의 총합이 이거의 가치에 근사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 100원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 달에 한 번, 언젠진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100원을 더 낳는 100원이에요. 그럼 이 100원을 아무리 여기 앞에 100원이라고 써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100원에 팔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100원을 낳는 기능이 1년 동안 작동한다 그러면 최소 1,300원은 받아야 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신기하니까 신기한 거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받아야죠. 2,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가치들이 나오는 것의 합이 최소 이거만큼은 밸류를 가진다는 거죠. 그게 가격을 내는 첫 번째 방법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사회초년생이 됐을 때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투자가 나왔는데 앞으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제 처음에 사회초년생분들을 노리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시장의 다른 것들 수익률을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 봤을 때 합당한 가격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예를 들어서 100원씩 1년 동안 나오는데 1,200원이야. 이거 나오는 거 가격만 해도 1,200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높은 수익률을 얘기를 하려면 그런 수익률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친 게 내가 그냥 생각해도 덧셈을 해보면 1,200원인데 시간을 할인을 하는 거 뭐 그런 거 다 빼더라도, 근데 나한테 200원에 준대요. 그럼 그게 합리적인 거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런 여기 모든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앞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의 합이라는 것이 이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적인 느낌,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제시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건지 아니면 적절한 가격인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까 전에 물처럼 내가 비슷하고, 아니 이건 공산품이니까 똑같은 물들이 있는데 2,000원이고 1,000원이면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어떤 투자 상품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배당이라는 거는 결국 이익의 함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익이 커진다면 배당이 늘어나겠죠. 이익이 작아진다면 배당이 줄어들 거고, 앞으로 이익이 유지된다면 배당이 그대로겠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의 가치가 그 기업의 이익에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월세가 커진다면, 앞으로 월세가 작아진다면, 앞으로 월세가 유지된다면,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지금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면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임대료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채권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는 채권이 많아진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의 이자율을 받는데 시장에 10% 이자율이 널렸어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채권 가격이 이자율의 반대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채권의 이자가 커진다면, 앞으로 다른 채권의 이자가 작아진다면, 앞으로 다른 채권의 이자가 유지된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채권의 이자가 커진다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요즘에 그 투자 멘토라는 분들이 채권 쪽에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고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재 가치가 이런 거예요. 현재 가치보다, 그렇게 생각한 가치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싼 자산은 내가 사고, 현재 가치보다 거래되는 가격이 비싼 자산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걸 하려면 중요한 게 있죠. 이거를 투자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을 모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축이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걸 내가 모으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해지는 거고, 자산이라는 건 그냥 내가 소비를 안 한 것을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축이라는 건 내가 소비를
안 했던 걸 그냥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요. 자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수입이고 댐 같은 걸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으면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봉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연차가 차는 것이 내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일 거고, 아니면 뭐 답이 없다면 이직을 하는 게 수입을 늘리는 방법일 거고, 아니면 뭐 부업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부업을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직을 하기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케이블 다니고 있었거든요. 케이블 방송 PD였는데 3사로 이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페이가 높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실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퇴사를 하고 뭘 하기에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양쪽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늘리려고.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이직을 하면 되고,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면 사실 뭐 퇴사를 하고 이걸 늘리는 선택을 해도 되는데, 저는 양쪽 다 아니었기 때문에 부업을 한 거지, 뭐 제가 엔잡러 해야겠다 뭐 그래서 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사이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게 있고,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게 있잖아요. 양쪽에 흐르는 물을 모아가지고 저수지를 만들듯이 흐르는 돈을 모아서 자산을 쌓아야 됩니다. 이걸 줄이든지 이걸 늘리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모인 거 가지고 자산을 사니까. 이게 배당이나 임대료, 이자, 월급 이런 거는 흐르는 돈이죠. 이걸 모아서 주식, 부동산, 채권 같은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쌓는 방법, 제일 확실한 방법 뭐냐면 절약이라는 건 확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언제죠? 최소값이 247원이 나와요. 네이버에서 보면은 이게 아마 이게 삼성전자인데 1992년에 이랬대요. 내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92년으로 돌아갔어요. 1992년 딱.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살 때 얼마를 절약해서 살까요? 그때 월급이 내가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다 사겠죠. 왜냐면 100% 확신하니까. 미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수록 확신의 양이 내가 베팅할 수 있는 금액의 맥스 값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사회초년생분들이 카드를 칠 일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카드 한 장만 받고 몰빵하는 건 안 한다는 거죠. 근데 확신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내가 필요한 돈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필요한 돈이 보이니까. 마치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스터디한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될 것처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카드를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내 얘기가 맞아. 다음 카드를 받았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번에 풀하우스 느낌인 거예요. 이게 도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보량과 투자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신이 차게 되면 내가 더 많은 투자를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약을 하는 거지, 그냥 소비를 하는 걸 싫어해서 절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터디가 전반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테크나 이런 곳에서 자산을 굴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을 정도까지 스터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것의 결과로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쓰고 싶지만 그걸 넘어서는 이득이 보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게 되는 거지, 난 그냥 무조건적으로 절약할래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절약은 확신에서 나온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중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사는데 행복을 느낍니다. 중고가가 높아지는 것을 사는 데 있어서 공포를 느끼죠.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옷, 신발, 물론 샤넬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무조건 떨어져요. 감가상각이라 하죠. 감가된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문짝 열면은 바로 가격이 다르다면서요. 그거를 사는 데는 우리가 행복을 느껴요. 드림카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드림주 이런 거 없잖아요. 드림 주식 이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거기다 꿈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마케팅을 거기다 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개를 하지 않아도 좋은 건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금이 슈퍼금 이런 거 있나요? 그냥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 필요 없어서 드림금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림카는 있잖아요. 예. 그런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활동이 소비자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쏟아지기 때문에 중고가가 떨어지는 것들, 내가 가난해지는 것을 사는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반대로 중고가가 높아지는 것들을 사는 데는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결국에 내가 안 사고 있으면 손해인 건데, 중고가가 높아지는 것들을 사는 데는 공포를 느낀다는 거죠. 반대로 중고가가 떨어지는 걸 사는 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고가가 떨어지는 걸 사는데 공포를 느끼고, 중고가가 높아지는 것을 사 모으는 데에 행복을 느끼게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게 바뀌는 순간부터 재테크를 해야겠다. 더 이상의 의무는 시간만 늦출 뿐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테크고, 사회초년생분들 아니면 처음에 사회생활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생분들 대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30대 때 알았거든요. 근데 20대 때 알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나는 무엇을 사는 걸 좋아하는가? 예. 사실 이거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면 지금부터 한번 공부를 해서 내 확신 수준을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신사임당님께서 강연을 또 해주셨습니다. 강연을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이제 해주셨는데, 예, 앉아주시죠. 네. 자, 이제 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기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강연은 되게 잘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뭐 그냥 저는 똑같이 삽니다. 유튜브 찍고 이런 거 있으면은 하고, 네. 뭐 그냥 똑같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시니까 네네. 사실 그 영향력이 높아지신 거 지금 느끼세요 혹시? 서울시에서 불러줘서 알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방송이나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은요, 신사임당님의 그런 지혜와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좀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라든지 이 사회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제 첫 직장을 딱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자산을 증식하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나,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게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건 뭐인 것 같습니까? 저는 가격을 알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요? 네. 어떤 가격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 집이 10억이에요. 네.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억의 집 비싼가요? 뭐 비쌀 수도 있죠. 그리고 쌀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집이 10억이면은 네.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돼요. 주변의 집이 예를 들어 20억이라면 이 10억은 싼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네. 그것의 실제 값을 내가 낼 수가 없으면 그거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많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네. 이분들은 마음속에 내가 정한 가격이 있더라고요. 아하. 만약에 재테크를 처음 시작한다면 가격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이 분야에 이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라면 이 정도 가격이야. 반대로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인구수를 가진 도시라면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야. 또는 이런 아파트가 될 거라면 이 정도의 개발 진행 속도라면 이 정도 재개발 입지는 이런 가격이야. 가격에 대한 판단이 서야지 내가 판단을 낸 가격보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싼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격에 대한 판단 없이 무조건 돈에다가 맞춰서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나는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 네. 왜냐면 500만 원으로 아파트는 살 수 없으니까. 아니면 500만 원으로 건물을 살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가격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게 주식이 됐건 네. 뭐 그림이 됐건 뭐가 됐건 무슨 분야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음.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가격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판단한 가격보다 싸다면 그걸 사는 게 맞다. 예. 일단 이제 신사님들께서 가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사회 초년생을 취업을 할 때에도 다른 회사의 연봉이 이 초봉이나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게 가격인 거고요. 또 내가 어느 가격을 받고서 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이어서 질문을 해보면, 이런 가격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섰지만, 이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이런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렵거든요. 뭐 어떻게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려 그러는 분야의 사례 연구를 해야겠죠. 아하. 예, 예를 들면 직장이라 그러면 아까 직장에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각 취업 사례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 연봉이라는 게 존재할 거고, 그럼 내가 지금 선택하는 옵션이 적정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그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파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근데 아까 이 사회초년생 제가 얘기하면서 자꾸 죄송스러운 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초년생 아닌 것 같은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네. 마음이 자꾸 두근두근해서 저분들 약간 지금 초년생이 숨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 여기. 초년생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예, 네. 여튼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 하나 쫙 파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더 쉽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즘 인스타그램 유행한다고 유튜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인스타그램 갔다가 중간에 자르고 블로그 했다가 만약에 이랬다면 네. 지금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매, 뭐 부동산 경매 한동안 유행했었죠. 부동산 경매 유행한다고 거기 갔다가 특히 사회초년생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옮겨 타려면 이거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뭐든지 투자는 여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다가 다른 투자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돈 그렇죠. 총알 다 떨어지면 네. 이제 그 다음에 할 거 없거든요. 그럼 또 다른 거 공부를 했더니 네. 그게 더 나은 옵션 같아. 아하. 그러면 이거를 내가 돈이 많다면 네. 이것도 하고 다음에 이것도 하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초년생분들의 가장 그게 뭐냐면 빨리 자르고 이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그만큼 줄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뭐 이번엔 코인이 나은 것 같아. 코인도 좋은 이동해. 투자 처일 수 있지만, 네. 그럼 이 다음에 투자했던 주식 투자라는 거 내가 가치 투자를 어디서 배웠단 말이에요. 네네. 뭐 보든 뭐 클래스 101이든 어디서 배웠어요. 그럼 가치 투자라는 건 내가 산정한 가격까지 가격이 와야 되는데, 그거 오기 전에 다른 것도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배우는 아하. 속도 빠르니까. 네. 젊을수록 젊은 친구들 배우는 거 되게 빨리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논리도 합리적이야. 그러면 이거를 또 아직 여물기 전인데 마음이 급하니까 얘를 또 잘라가지고 여기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거래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여물기 싹을 계속 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뭐라 그러지, 이 쌓여가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이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 강의를 네. 했었어요. 그 김미경 선생님 거기서. 네, 저도 수강생입니다.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네. 유튜브가 성과를 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하다가 또 다른 거 하고 뭐 인스타그램 하고 뭐 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만 한 거가 여러 개 생기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취업 얘기하셨었는데, 우리가 커리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6개월마다 이직을 한다면 다 좋은 직장이겠지만 나에게 나이 먹고 나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커리어가 안 네.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만약에 가격을 파악한다면 내가 하나를 정해서
그것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끝까지 방망이 깎는 노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파고드는 게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투자에 들으면서 대해서. 상당히 네.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저는 2018년도에 유튜브를 처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2만 명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사임당님 덕분이에요. 예, 그 노하우를 아주 잘 적용했더니 금방 쑥쑥 자라났는데, 사실 보면은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고집해서 계속 하냐. 근데 저는 어느 정도의 그 구독자가 와줘야 그걸로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5년 정도 했더니 이제야 뭔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물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데 이 네. 여무는 것까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를 할 때에도 정말 그런 깎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결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냥 했다가 내가 그냥 접는 게 아니라 네, 주식도 계속 공부하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돈부터 넣으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돈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할 수 있다면 더 네. 많은 것을 알고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저는 이제 사실 이 서울시에서 이거는 뭐 서울시 공식 입장이랑은 아니죠. 관계 네. 없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을 투자하고 가장 후회한 게 공부가 덜 됐을 때 했던 투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나중에 그걸 자르고 났더니까 돈이 얼마 안 남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더 충분히 공부가 됐다. 더 이상 내가 투자를 안 하고 못 참겠다 하는 네. 단계까지는 저는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어느 정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네,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꾸준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또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좀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좀 공통된 질문이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만약에 20대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무엇을 먼저 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 게임은 안 할 거예요. 게임을 안 할 건가요? 진짜 네.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고 어, 근데 그걸 게임에서 또 얻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뭐냐면 진명왕의 집행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리니지 M에 있는 건데 그게 2억이에요. 혹시 베르룬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전 전혀 모르실 네. 거예요. 이건 디아블로 하는 분들만 아는 건데 네. 그거는 지금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그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이 싼 거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리니지 M 플레이어는 플레이어의 숫자와 그 코인 온라인, 비트코인 온라인이라는 게임의 플레이어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앨런 머스크도 있고 그렇게 치면은 이 게임 아이템이라고 하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현금 흐름에 의해서 저거를 FCF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기반으로 순현재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게임을 했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네. 그거를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집행검이든 무슨 뭐 장미칼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그게 그렇죠. 뭐 그거를 돈을 주고 2억을 주고 산다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게임에 플레이어로서 참가하게 되면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에 대해서도 내가 그 세계에 만약 발을 담그면 이것은 그런 가치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추정적으로 알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게임에 빠져 있는 시기가 없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순현재 가치가 있을 수 있냐 네.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예, 그런 점에서는 또 도움이 됐고 요즘에 또 막 뭐라 그러죠?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네. 것도 그러면 이제 네. 또 직접적인 질문으로 플레이어 숫자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게임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네, 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 공부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공부를? 예, 그러니까 제가 그 투자에서도 후회하는 게 공부되기 전에 투자한 거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아하.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만약 한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가면 뺏겨요. 네. 왜냐면 그 중개사분들이 딱 앉자마자 맞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딱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하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예를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 그래? 그럼 그거 말고 이거는 어때? 다른 매물로 네, 넘어가죠. 그러면 네. 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저축을 만약에 먼저 했다면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마치 내가 들어가도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그거 다 뺏겨요. 그거.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충분한 공부를 하는 거. 충분한. 예, 그 20대 때 20대뿐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던 시기 아니면 처음으로 창업해서 개고생했던 시기 진짜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공부하고 해도 인생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왜 그렇게 막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이랬는지. 예.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지만 네. 또 주변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면은 이제 후루룩 딸려 제가 들어가고. 귀가 엄청 얇아요. 저도 진짜. 마찬가지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귀가 다 얇을 겁니다. 만두기 그렇죠? 만두 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채널 보면 제가 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키가 얇아가지고. 자, 그럼 여기 네.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거나 나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꼭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끝에 계신 분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말씀해 주세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적정 가격을 알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더 싸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를 구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자기 돈보다는 보통 이제 대출을 많이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다 그렇죠. 네네네. 예, 예,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진 돈이 별로 없는데 예. 이 가격이 정말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꼭 사야 되는 건데 너무 싸. 네 근데 예. 제가 그 너무 싸지만 사회초년생이니까 네. 그 돈이 싼 없어. 게 저랑은 맞지 않는 싼 가격인 거죠. 예. 그러면은 대출을 해서라도 지금 아하. 상황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단지에 전부 15억인데 나에게 10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만 떨어졌어요. 저는 그거를 만약에 대출로 커버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분양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청약에 내가 당첨이 됐어. 근데 내가 청약 당첨돼서 돈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초년생이라고 그 기회마저 내가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확신이 누가 봐도 그렇다면 돈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그건 뭐 각자의 선택에 달렸겠지만 네, 저는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몰라요. 하여튼 근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뭐 자기만의 또 기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투자를 나중을 좀 미룰 것 같긴 한데 뭐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이건 또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여기에 또 용기를 내주셨는데 남성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원규 PD님께 이제 궁금한 건데 오늘 주제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이제 뭐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청년들은 이제 자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총알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건 이 젊음이나 이 시간이나 열정 그리고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신사임당님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팅이 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산 말고도 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은 어떤 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요즘에는 이제 저도 진짜 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까지 너무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목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초과 달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꿈이 거의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초과 달성이 된 것 같아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볼게.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드라마도 했었고요. 뭐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웹드라마 같은 거 그냥 생돈으로 한 거거든요. 그냥 예, 내돈내산이에요. 그 광고 영업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배우 캐스팅해가지고 캐스팅하는 것도 그냥 제 거 글에다가 커뮤니티 글로 공고 올려가지고 출연료 드리고 해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새로운 뭐 스타트업도 해보고 사실 뭐 그거를 다 저 실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뭐 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뭐라 그러지? 어떤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은 세이브 지점처럼 어디에 저는 이제 부동산을 저의 세이브 지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산을 세팅하고 내가 망해도 이제 월세 받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된 지점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뭐 스타트업도 투자해보고 뭐 드라마도 만들어보고 뭐 그거 부루마블 예능 같은 것도 해보고 뭐 다 잘 안 됐습니다. 제가 망한 걸 제 입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도전 정신이 그 배가 불러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헝그리한 상태에서 그냥 생도전하는 거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지. 저는 그거가 밑에 기저에 있어야지 도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어보신 거 그냥 이것저것 다 하고 있고 다 잘 안 됐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쨌든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네네 계속 하면서 해보고 있어요. 지금 도전해보고 뭐 계시는 거죠? 또 다른 것도 또 스타트업도 하고 있거든요. 음. 예, 아마 뭐 잘 안 될 거예요. 뭐 네. 질문이 또 디테일하게 좀 나왔는데 한번 계속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상당히 좀 디테일해요. 월 200 정도 벌고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험비, 중소기업 전세 자금 대출 이자, 교통비, 점심식대, 핸드폰, 공과금, 관리비, 멜론, 티빙 뭐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만 7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3년 동안 이분의 목표가 있어요. 3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으고 싶대요. 월급이 지금 200만 원인데 자 그렇다면 부수입은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지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3년에 5천만 원이면 네, 3년에 5천만 원. 1년에 얼마 모아야 되나요? 3년 한 1,800 모아야 되나요? 네, 아마 그쯤 되겠죠. 예. 네. 1년에 1,800 모으려면은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되죠? 예.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월급이 적으면 네. 목표를 바꿔야겠죠. 예. 좀 낮추나요? 예. 그리고 기간을 늘리던지 어. 금액을 낮추던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처음에 일단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선. 처음에는 그리고 그 돈이 왜 필요한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이유도.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텐데 처음에 어떤 걸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게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연한 정답 있잖아요. 이거 정답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3년 안에 모으려면 모아야 되는 돈이라는 건 정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추가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계산을 못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되는데 이분이 만약에 5년에 5천만 원 모으려면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되죠? 그냥 생돈 이자 없이 모은다면 1,800에 계산 혹시 계산 빠르신 분 제가 정답 하시는 분에게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인가요? 150만 원씩 1년 모으면 1,800이래요. 네. 그럼 150만 원이면 내가 생활비를 50만 원 수준으로 낮추면 그렇게 150만 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냥 달성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제 생각에는 일단 티빙이랑 그 멜론부터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뭐 일단 그 보험에 대한 것도 네. 보험료를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단은 최저 보험 그 보험
한 보험 네네. 담보화라는 사이트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을 12,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이렉트로 하면은 가격 확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일단은 내가 생각한 5천만 원은 그냥 바로 달성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넥스트 이거보다 더 나은 선택을 찾아야죠. 예. 그거보다 저는 처음에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답이 아닌 것, 네. 오답이 아닌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처음부터 뭔가 지름길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렌탈 스튜디오 처음에 딱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다가 제가 아까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조건 정답인 걸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 스터디를 해서 더 나은 걸 선택할 수 있게 확신이 쌓인 다음에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먼저 질렀어요.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를 하는데 제가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400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코너에 몰리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와이프랑 싸우게 되고 인생이 척박해지고 그 직장 상사들이랑 관계도 다 무너지고 뭐 업무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르는 거는 그리고 기준선 없이 제가 만약에 그때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저도 이분이 만약에 지금 3년에 5천만 원이라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에서 달성이 이미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미 달성 가능한 거를 하면서 네. 그 다음 거를 더 쌓기 위한 스터디를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제일 중요한 거 그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정도라면 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종목을 물어보거나 어허. 어디를 해야 돼요? 지역을 물어보거나 물어볼 정도면 그 투자하면 안 된다고 공부가 생각해요. 덜 됐군요. 그거를 물어보고 누가 답을 해주잖아요. 그 음. 사람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없죠. 자본시장 통합법에도 증권사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그걸 그 뭐라 그러지 원본을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판단에 대한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도 어디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볼 정도면 아직 투자할 때 아니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어찌 됐든 이제 목표를 좀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표 금액을 정하고 그거를 또 세분화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놔야 그게 달성 가능한 건지 아니면 기간 늘려야 될 건지 이게 파악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이 신사임당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사실 빠른 시간 안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청년들도 뭐 제 나이 또래도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하는 사람 네. 말고 안 하는 사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이 방향으로 지금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앞서 나가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신사임당님 채널에 보면요 1,0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그걸로 계속 뭔가를 만들고 투자를 해라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를 시드머니로 만들어야 본인들이 투자하고 뭔가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초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영상이 1,000만 원으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1,000만 원 버는 방법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부동산 관련된 컨텐츠 중에 이제 3,000만 원으로 투자하기 이런 것들이 네네. 과거에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상당히 이제 또 3,000만 원은 쉽지는 않은 그런 때가 됐죠.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과거의 영상은 과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제가 그러네. 과거에 네. 이제 부동산 상담할 때 저도 이제 옛날 제 영상을 보는데 실시간 전화로 부동산 상담 하던 컨텐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수원 영통 가격을 보면서 그분한테 이거를 사세요 막 그 같이 했던 전문가분이 얘기해 줬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뭐 그냥 주는 가격이에요. 그때 거를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1,00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이 저한테 이제 많은 질문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5천만 원 모으면 이런 장사하면 될까요? 네. 아니면 5천만 원 모으면 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5천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장사하는 판에 들어가면 아니면 투자 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유의미한 격차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뭐 1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억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출발선을 더 앞서서 시작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제가 이 공부라는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서 완성해야 되는 건 이런 튜브 같은 것 같아요. 튜브. 하나의 마법 튜브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튜브는 주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이기도 하고 유튜브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기도 하고 이 튜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튜브에다가 누구는 100을 넣으면 100원을 넣으면 120원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00원 넣으면 240원이 나올 거고 계속 이 튜브를 만들기만 하면 여기 넣는 돈은 얼마인지가 사실상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튜브가 없으면 이 돈을 결국 다 뺏겨요. 그냥 이거 내 방법이 아니면 내 튜브가 아니면 남의 튜브 빌려다 하면은 그 사람이랑 관계가 끊어지든 뭐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르던 뭐 어떻게 됐건 돈을 그냥 뺏긴다는 거죠. 누구든 결국 청년들의 돈을 재테크 시장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진입을 하면 그 돈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튜브를 뭐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튜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어도 되고 1억이어도 되고 거기다가 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튜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문제 크기에 대한 걸로 넘어가는 거지. 그냥 결국엔 이 시간 문제예요. 시간. 그 튜브만 있으면 그거를 내가 100만 원이 있건 1000만 원이 있건 뭐 얼마가 있건 결국 부자가 되긴 된다. 그 튜브만 계속 작동시킬 수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뭐 어찌 됐든 우리가 뭔가를 투자하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공부도 본인만의 충분한 목표와 목적이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또 생각들을 해주셨을 텐데요. 결국에 뭐 돈을 벌려면요, 이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슨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 또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 본인만의 목표들과 그리고 목적들이 정확해야만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만의 재테크를 완성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이쯤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정말 멋진 강연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우리 심사인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청년의 안정적인 재테크의 첫 시작은요, 서울 영테크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정에 서울시가 여러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